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설마 했었죠. 이거는 민주당을 국힘당이 계속 정략적으로 총선을 앞둔 기획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힘당이 그 당시에 윤석열의 눈치를 보느라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올 4월까지만 해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윤심, 권력을 행사했던 윤석열이가 결국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 나오자 국힘당은 윤석열 눈치를 보는 바람에 사실상 뭉개다가 이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태워지면서 사실 예고된 참사예요. 그렇죠? 예고된 참사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만 여러분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하거나 협조를 했다 그러면 특검 끝나고도 남았죠. 안 그래요? 4월 달에 시작해갖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갖고 사실 국민의힘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자기네들이 독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갖고 사실 물특검 만들 수도 있었어요. 물특검 만들 수도 있었지. 그랬는데 지네가 아예 야당을 무시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다가 오늘의 예고된 대참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4월에 국힘당과 민주당이 적당한 합의를 해서, 그쵸? 그 적당한 합의를 해서 만약에 특검을 진짜 실시했다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는 이미 털어졌고 특검 수사 해봐야 70일 플러스 30일 아니에요? 4월에 만약에 특검법안을 통과를 했고 5월에 시작해봤자 100일이면 8월달이면 끝났어요. 이미 8월달이면 끝났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그냥 모두 윤석열의 신기를 건드릴까 김건희의 신기를 건드릴까 눈치를 보다가 뭉개다가 패스트트랙 오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이 사실상 최고치로 거기에 김건희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 사건이 터지면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진 사건이에요. 먼저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결국은 총선 100일 앞두고 내간이 터진 거예요. 응?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례적으로 윤석열이가 속전속결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요. 한동훈이 지도부를 힘을 실어준 거예요. 왜 그러면 원래대로 여태까지 그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걸로 보면 굉장히 시간을 끌다가 15일 전후로 어떤 그 국힘당에서 먼저 거부권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15일 정도 언저리에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아마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총선은 이슈를 최대한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이가 이건 15일을 끌지 않고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하루라도. 그랬더니 오늘 그 현재 한동훈 비대위가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걸 만약에 15일간 윤석열이가 끌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특검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번개탄보다 더 빠른 전광석화 같은 속전속결로 국민의힘의 한동훈의 입장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 자체가 이 논란으로 만약에 수세에 몰리게 되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현재 그렇게 된 거고요. 결국은 윤석열은 또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실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죠. 즉각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것은요. 윤석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윤석열은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이후에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이 무조건 옳다. 그렇죠? 국민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둥이로만 떠들었는데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70%가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달라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대 비자금 특검까지 다 받고 김대중 대통령 하여튼 자기 가족에 관한 특검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요. 그럼 오늘 이 특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윤석열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그 당시에 대선 경선 후보와 윤석열이가 토론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손해만 보고 주식을 뺐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와이프는 피해자지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특검을 못 받습니까? 그렇죠? 왜 특검을 못 받아요? 그렇게 깨끗하고 당당한데 특검을 거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특검을 거부합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에는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길래 특검을 거부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민주당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특검을 준비했는지 본회의 직전에 어떤 수정안이 제출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먼저 김건희 특검 법안이 본회의 직전에 수정안이 제출됐어요. 뭐냐?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요. 이 특검 법안에 좀 허점이 있었어요. 그 허점이 뭐냐면 특별검사의 후보 추천 조항에 야당이 추천한다고 돼 있었어요. 야당이. 뭔가 좀 애매하죠. 이 김건희 특검법에 특별 특검 후보자로 야당이 추천한다 이렇게만 애매하게 해놨었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어떤 꼼수를 우려했냐면 윤석열이 탈당하면 국민의힘이 야당이 돼요. 그렇죠? 윤석열이 탈당하면 국힘당이 야당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 특임검사 추천권을 안 주냐라고 하면서 논쟁을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의 탈당의 꼼수가 숨어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공유를 했죠. 야, 이거 특검 법안 잘못하다가 위헌 소지 논란을 있을 수도 있고 국힘당이 이거 갖고 자기네 추천권 안 줬다 그래갖고 이 특검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해서 민주당이 얘기는 안 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게 뭐냐면 오늘 어떻게 했냐면 특검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잘했죠?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을 민주당과 정의당만 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게 잘 언론에서는 그냥 특검 통과됐다고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세밀하게 저것들이 어떤 워낙 꼼수를 잘 부리잖아. 그렇죠? 워낙 꼼수를 잘 부리는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까지 그러니까 국힘당의 소속이었잖아요.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정당까지 제외한다. 이거를 넣어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의당만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그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만약의 상황을 여러분들 대비를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특검 후보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이 있어야 돼요.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 즉 15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대장동 50억 클럽 이것도 수정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특검법의 경우에는 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들 해설을 잘 들으세요.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특임검사 후보 규칙이 달라요. 한마디로 대장동 특검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떠들죠. 그러면 민주당 측이나 우리 민주계열에서는 윤석열 너도 포함된다. 그렇죠? 대장동은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은 교섭단체를 빼버린 거예요. 교섭단체에
속하는 정당, 교섭단체라고 하면 국힘당과 민주당 둘밖에 없으니까 이 사건은 민주당과 국힘당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 한 석이라도 정당을 갖고 있는 정당이 누구냐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안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에서 15년 이상의 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의당 한석 있잖아. 기본소득당 한석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한 거냐면 조정훈이 새끼가 진짜 신의 한수를 한 거야. 조정훈이가 만약에 그 시대전환이라는 걸 갖고 있었으면 조정훈이도 여기 참여를 해서 조정훈이가 만약에 특검을 추천을 했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에 우리가 당할 뻔했는데 이것들이 합당을 했어. 그치? 조정훈이가 논개가 돼버린 거야. 만약에 조정훈이가 여기서 자기도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을 하나 갖고 있었으면 조정훈이가 추천을 하는 걸 안 봐도 뻔하게 국힘당이 뽑을 수 있었는데 조정훈이가 배지가 먼저다. 나는 국힘당 후보로 배지를 달아야 된다라고 하면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조용히 하다가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 직전에 수정안을 제출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잘한 거죠. 만약에 이게 사전에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조정훈이가 탈당을 안 했겠죠. 그렇죠? 사전에 이런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국힘당이 캐치를 했었다 그러면 조정훈이를 합류를 시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일가와 걸려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대장동 특검은 민주당과 국힘당이 둘 다 사실상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그렇죠? 나머지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고 대장동 특검은 파견 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바꿨어요. 파견 검사를 원래 수정안 전에는 파견 검사가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바꿨다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검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은 정의당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50억 클럽에 한해서만 수사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임 검사를 10명으로 했는데 파견 검사를 10명으로 했는데 파견 검사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부산저축은행 부수실 대축 의혹, 즉 윤석열도 50억 클럽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이 얼마나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윤석열의 탈당 꼼수까지 예견을 하고 특검 법안의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제출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은 뭐죠? 대한민국의 바지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윤석열이가 그래도 집권 여당 소속의 대한민국의 권력자면 정당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당연히 국힘당 소속이면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 정도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사실상 그래야 되는데 이제 한동훈이까지 비대위원장으로 내려 꽂았으니까 동훈아 이거 그냥 거부권 행사해. 아 형수가 그래요? 동훈씨 말하면 뭐해. 뒤지고 싶지 않으면 거부권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 거부자가 결국은 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가 성역인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가 성역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날고 기는 국힘당의 윤핵관 그리고 영남의 중진들을 다 내쳐내는 힘이 있더라 그래도 이거는 정당을 무시한 짓이에요. 이럴 수는 없죠. 아무리 자기가 국힘당을 장악을 했다라고 해도 국힘당 의원들이나 중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더 이상 이 얘기 갖고 특검 찬성해야 되니 국민 역풍이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결국은 말하나 지금이야 조용해요. 지금이야 조용한데 국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역풍이에요, 역풍.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가 성역이냐? 누가 봐도 김건희가 성역이냐고 반문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여론이 70%인데 야,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해? 특히 공정을 따지는 윤석열 정부였다며 20, 30대 표 물을 건너가는 거죠. 지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김건희만큼은 꼴보기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김건희만큼은 꼴보기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 특검이 왜 큰 얘기가 나오냐면 이 검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놓친 게 있어요. 뉴공 봤죠? 뉴스공장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이 뭘 노리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민주당의 이번 여러분들 21대 총선이 21대 총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있죠.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언제예요?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언제예요? 그냥 여러분들 검사 탄핵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재 5월 29일이죠. 내년 5월 말까지죠. 내년 5월 말까지죠. 총선 언제예요? 총선 이제 이해가 가시는 분들 있죠. 총선 언제예요? 총선 4월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검사 탄핵은 뭘 걱정했어요? 검사 탄핵 뭘 걱정했어요? 오늘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거기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걸 풀어주는 거예요. 늘 역풍 타령했잖아. 역풍 타령했잖아. 민주당이 검사 탄핵 언제 할 거냐면 내년 총선 이후에. 총선에서 대승을 한 다음에 이미 21대는 끝난 거야. 그쵸? 21대 총선이 사실상 내년 총선이 딱 끝나면 당선자들이 윤곽이 가리고, 그러나 임기는 살아있는 거야. 임기가 한 달 이상 다 살아있고 총선은 끝났어. 역풍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럼 뭐 어때? 검사들 탄핵 날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응? 임기는 살아있는 거야. 이거를 오늘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공장장이 말을 잘랐어요. 그쵸? 오늘 공장장이 김용민 의원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내년 총선이 4월 15일 날 끝난다. 근데 검사 새끼들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윤석열 사단을 다 날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4월 15일 날 너 이후에 보자. 응? 4월 15일 이후에 어떤 일을 발생해? 만약에 민주당이 200석을 얻었어. 범민주 진영이. 그리고 사실상 많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이제 6월만 기다려. 왜 그러면 새로운 22대 국회는 6월 1일 날 시작해요. 그쵸? 새로운 22대 국회는 6월 1일 날 시작하는데 나머지 배지를 달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사람들은 다음을 봐야 되는 거야. 현직에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 170석 가까이 되는 의석 중에 70명 이상은 공천을 못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또 다음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날릴 검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쵸? 얼마나 많습니까? 검사들이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건희 사건을 왜 수사를 못하냐, 왜 종결을 못 짓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총선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면 검찰은 쫄아요. 검찰은 쫄아요. 그 안에 나머지 한 달 반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특수부를 해체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총선 끝났어. 총선 끝났고 선거 없어. 그 어떤 선거도 없어. 큰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다음 퇴임 이후에 있어. 사실상 민주당이 검사 윤석열 특수부를 해체를 시켜버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대충 들었죠? 검사가 탄핵당하면 변호사 개업을 못합니다. 변호사 개업을 못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검사 믿고 검사 독재 믿고 설쳤던 윤석열이가 그냥 아예 윤석열이가 여태 윤석열 한동훈의 힘은 검찰에서 나왔잖아. 응? 그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왜 이게 심각하냐면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요. 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국힘당이 벌벌 떠냐면요. 특검에서 뭘 할 수 있냐. 권오수를 다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권오수가 사실상 김건희 특검이 시작되면 권오수나 주가 조작 선수들을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말하지 못했던 거 권오수나 선수들이나 얘네들이 윤석열을 검찰에서 눌려갖고 얼마나 자기네들이 뒤집어 썼겠습니까? 근데 이 특검이 권오수 사건,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럼 권오수나 이런 사람들이 특검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겠죠. 뻔히 특검에 만약에 이성윤 전 고검장이 특검이 됐다고 칩시다. 이성윤 전 고검장이. 그러면 이성윤 고검장이 이 사건을 모를 것 같아요?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오수부터 해갖고 주가 조작 선수, 은행 증권사, 직접적으로 실무자 다 특검이 조사해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특검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수사 대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 조작 의혹을 지금 뭉개고 수사 안 하는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검사를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니들 왜 수사 안 했어? 니들 왜 권오수랑 얘네들은 하고 김건희는 거의 뭉갠 거야? 좆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검의 수사의 결과 브리핑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바로 총선이 끝나고. 왜? 잘 생각해봐요. 내가 딱 봤더니 이 특검이요 한 6월달까지 갈 것 같아요. 특검이 6월달까지 간다는 건 뭐죠? 특검 사건이 결국은 수사 브리핑에 따라서 민주당이 아까 얘기했듯이 4월 총선 이후에 그냥 검사 탄핵을 다 날릴 새끼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했던 수사했던 새끼들 뿐만 아니라 뭉갰던 새끼들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응? 지금 검찰이 지금 벌벌 떠는 이유가 이거예요. 살아있는 검찰의 본연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응? 그 다음에 명품 사건 수사 안 하고 검찰 뭉개고 있잖아. 고소했는데 얘네들도 수사 대상이에요. 결국은 이 사건 종결하지 않고 있는 검찰이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 다음에 공범, 불법 행위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명품백 사건, 결국 3년간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도 않고 검찰 수사도 특검의 대상이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민주당이 잘 생각해봐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제 요즘 저의 방송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윤석열은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음 주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15일을 끌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은 빨리 거부권을 행사해갖고 자기의 이 사건을 종식시키고 싶어요. 민주당이요. 이거 3월 달에 올리면 돼요. 2월 달도 빨라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는 설 전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은 이 사건을요. 제 의결을 그러니까 표결을 그냥 국힘당 공천 다 끝나고 그렇죠? 공천 다 끝나고 그냥 3월 정도에 그냥 3월 정도에 민주당이 재표결하자 그러면 총선 직전에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국힘당이 거부가 되잖아. 그쵸? 김건희 특검법 국힘당이 거부. 만약에 그 부결이 될 경우 민주당이 이거는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정치는 잔인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 말이 맞잖아. 이거 뭐하러 빨리 해요? 민주당이 이게 뭐하러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데 이걸 써요. 최대한 민주당도 공천 잡음 없고 저쪽도 공천 잡음 없고 저쪽은 개싸움 나잖아요. 막 빠루 들고 도끼 들고 와갖고 때려 죽겠다고 내 지역구를 검사가 내려와 그러면서 막 도끼 들고 오고 막 삭발 투쟁하고 막 무소속 나간다고 난리치고 그럴 때 재의결 붙이면 좆대 봐라 이 검사 새끼들 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반란표가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반란표로 제가 뭘 분석했냐? 오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다 깎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단순히 지금 반란표를 기대하죠. 그쵸? 지금 19명만 반란표가 일어나면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거 무조건 재의결하면 통과된다고 봐요. 재의결하면 왜 통과된다고 보냐면 무기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걸 내가 3월에 올리라고 하냐면 국힘당에서 공천 탈락자가 최하 50명이 돼요. 배지들 중에 공천 탈락자가 50명이 넘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공천 탈락자 50명 왜 대대적인 물갈이 예고하고 있잖아. 왜 3월에 하면 중요하냐면 이제 공천 탈락되면 어떻게 되냐? 불출석. 그걸 노리는 겁니다. 반란표가 아니라 출석을 하지 않으면 180명 갖고 통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내가 나가서 그냥 내가 나가갖고 반대표를 누릴 필요도 없이 국힘당에게 5만 정이 떨어졌는데 내가 거기까지 뭐하러 나가? 안 나오지요. 그러면 부담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면 분모가 지금은 우리가 298로 생각하잖아. 298로 생각하니까 반란표가 19명이 일어나야 돼. 민주당 180석에 해갖고 199석, 뭐 198석,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수학을 했다는 게 3분의 2, 278명의 3분의 2, 185. 그러면 만약에 공천 탈락자가 50명, 여기서 30명이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 200 분모가 260, 그러니까 30명만 본회의에 안 나와도 268에 3분의 2, 180도 안 돼. 응? 180도 안 돼. 응? 뭐 누가 들어가고 그거 눈치 볼 게 아니거든. 공천 탈락이 되는 순간 국힘당은 나의 적이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내 지역구를 뺏어갔는데 내가 뭐하러 국힘당에 충성을 하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출석 체크에 내가 응하겠냐고. 응? 민주당 수박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민주당 수박들이 있었어요? 민주당 오늘 여러분들 180명 중에 180명 다 한 거예요. 수박이랑 이 사건은 연관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 몇 표 나왔는지 민주당에서 기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보라고. 자꾸 수박 타령하는데 이거는 수박이랑은 상관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국힘당이 불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놓고 권은희나 이런 애들 있잖아. 권은희나 이런 애들은 자기 이제 호남 출신인데 여기서 자기 뭐 공천이나 사실 권은희는 여기서 국회 의정 생활을 마지막으로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뭐가 있냐면 왜 제가 여러분들 불출석이나 반란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할 거냐면 지금 제가 여의도에서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힘당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국힘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정치 그만둘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 그만둘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계속 정치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국힘당에 남아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참석을 하겠지만 이번으로 사실상 자기는 정치에 신물을 나고 그런 회의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이가 국힘당을 접수하면서 정치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치를 그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국힘당 사람들한테 이번 만약에 민주당이 재의결을 붙일 때 자기가 저쪽에 동참을 해서 나중에 김건희 특검법을 무사하는데 1조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평생 주홍글씨로 따라다닐 수가 있다라는 정치 분석을 해요. 그게 이제 국힘당 의원들이 점점점 그런 분위기가 퍼진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이야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당연히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라는 게 내년 총선이 끝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열린 우리 당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주홍구씨로 몇십 년이 따라가잖아요. 응? 그쵸? 이 사람들이 박근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그 국힘당에서 내재된 친이 친박 간의 갈등 같이 그 당시에 내년 총선 패배의 원인을 당연히 국힘당은 총선 백서 같은 게 나오잖아요. 백서로 발견하면 당연히 뭐죠?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던 국민의힘, 그 거부를 막지 못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가장 내년 총선 패배의 책임의 1순위가 된다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자기가 그 김건희 특검법에 참여해서 자기는 반대표를 누르고 그랬다는 거를 굳이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나중에 봐도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은 그냥 5년짜리 중에서 4년이 되건 대한민국의 흑역사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정 운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내 소신을 얘기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자산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소신의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란표도 사실상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불출석 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과연 윤석열이 민주당이 3월에 영남 중진들 다 날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거 생각 안 나요? 친박 친이 싸울 때는요. 그때 민주당과 친박이 싸우고 민주당과 친이계가 싸우는 것보다 친이 친박 싸움이 더 무서웠어요. 원래 내전이 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친이 친박 싸움이 친이계와 민주당과의 싸움보다 훨씬 잔인하고 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돌발 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박근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박근혜가 얘기한 것이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얘기한 거는 이명박이에요. 그래갖고 둘이 손잡고 오빠도 왔습니까? 하면서 깜빵 동기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요. 결국은 이 정치권, 국민의힘이 통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이야 우리는 특검 그리고 민주당 3월에
결국은 영남 중진들 물갈이한다 그러면서 싹 날리는 순간 윤석열과 영남 중진들은요 적이 되는 거예요. 적. 진짜 여러분들 총선 많이 겪어봤잖아요. 정치에 최근에 입문한 사람들이나 국힘당 이렇게 생각하지만 배지 앞에 저쪽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배지 앞에서는 무슨 소속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영남 중진들 다 날아가는 순간 영남 중진들은 그냥 어떻게 되죠? 윤석열 타도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영남 중진들 물갈이 한다 그래갖고 한동훈이 나쁜 새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윤석열 나쁜 새끼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검사도 수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 50억 클럽의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김건희 특검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사실 오늘 통과된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의 특검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두 사건은요 부부가 특검 받는 거예요. 응? 우리가 결국 김건희에 초점을 맞춰 갖고 우리가 타겟을 잡는 거는 맞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젠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상 초유로 부부가 특검 받는 걸로 얘기를 해야 돼요. 50억 특검은 윤석열이가 결국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의 수사를 무마한 사건이 결국은 대장동 일당의 시드머니가 됐고 그 돈으로 화천대유가 설립된 거예요. 그쵸? 결국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그 자금이 화천대유 대장동 일당의 시드머니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대장동 일당들이 누구죠? 김만배 일당들이 결국은 나머지 갖고 50억이라는 마구잡이 돈을 뿌렸던 건데 그 원흉이 부산저축은행이 크게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수사를 무마했던 윤석열이 타겟인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건희 특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특검 받는 대통령 부부 윤석열은 수사 무마 의혹 김건희는 주가 조작 의혹 한마디로 부부 사기단이죠. 응? 이래놓고 국힘당을 지지하실 겁니까? 쪽팔린 대한민국 그쵸? 이걸로 가야 돼요. 결국은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 50억 특검 이 자체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지금 바로 떠든 것은 그냥 국민과 맞짱 뜬다는 거죠. 자기는 끝까지 직진하겠다. 내가 싫으면 저는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씨발 근데 총선은 이겨야 되는데 동훈아 네 형수가 어떻게 할 거야? 동훈씨 알아서 막아 이 씨발 새끼야. 노란 휴지 진짜 이거예요 지금.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조중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대로 무슨 총선 치를 거냐. 오죽하면 조중동이 내년 총선 이후에 윤석열 내려와라 알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보수의 괴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작살난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청기누설 많이 했죠. 내년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는 한 달 반이 살아있다. 그 한 달 반 동안 결국은 특수부를 해체시킬 수 있다.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50억 대장동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김건희 수사가 진행될 때 과연 여태까지 수사했던 검사들의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검사들의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 도시개발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지금 검사들이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사실상 이번에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협박을 해서 회유를 해서 증언을 강요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실상 변호인들의 증언이 나왔잖아요. 이거 언제 탄핵하느냐면 되냐면 내년 총선 끝나고 탄핵하게 되면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법원에 그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검찰이 이거 말도 안 되는 대북 송금 사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수혜자잖아. 그럼 김정은 압수수색 해야지. 김정은 압수수색도 못하잖아. 이 사건은 결론이 나지 않아요. 알고 있었다 몰랐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앞에서 얘기하는데 듣기만 한 게 죄가 되나? 응?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결국은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든지 이 총선을 앞두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에요.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대북 송금 검찰에 의한 조작 사건을 결국은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엮어서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한 공작을 했는데,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 얘네들은 사실상 검사 탄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검사 탄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김건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도 사실상 직무유기죠. 수사 안 했잖아. 특검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 안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는 순간 왜 권오수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들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김건희가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건희와 최은순의 통장이 주가 조작 사건에 48번이나 사용됐다고 하는데 너 왜 소환 안 했냐? 얼마든지 검사 탄핵할 수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브리핑으로 나올 경우에 민주당은 검사 탄핵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윤석열 믿고 특수부에서 개 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변호사 개업도 못하는 개 막장이 돼버리는 거죠. 민주당이 꽃놀이패를 쥐었어요. 결국은 윤석열은 자기가 아직도 김건희는 성역이고 우리 아직 안 죽었어라고 떠들고 있지만 이번엔 다르다. 거부권 천명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면 당이 당연히 따라주고 그런 얘기하지만 현재 19명만 반란표가 일어나면 사실상 특검법 재의결이 통과되지만 민주당은 느긋하게 한 3월에나 올리면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보다 재의결 표결할 때 안 나가는 숫자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렇죠? 뭐하러 자기가 국힘당을 위해서 김건희 막아주려고 공천도 못 받았는데 윤석열 때려 죽이고 싶은데 저 새끼 때문에 검사들이 내 지역구를 뺏어갖고 평생을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의 낙하산 때문에 내가 공천을 못 받았는데 뭐하러 김건희 살리려고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늘 윤석열이가 굉장히 정치적 미숙아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결국 오늘 정광석화 같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는 이게 누구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왜 그러냐면 국힘당의 비윤계나 조중동은 일제히 한동훈이 살라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하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한동훈이는 그냥 윤석열의 따까리가 되는 것이고 그 어떤 혁신도 될 수 없다. 근데 사실 한동훈이가 그 국힘당의 비대위원장 하는 자체가 친윤이 다시 당을 장악을 한 거기 때문에 혁신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혁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친윤이 당을 장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조중동 끊임없이 관계 설정을 해라. 심지어 약속 대련이라도 해라. 짜고 그냥 싸우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라. 한동훈 계속 연기라도 좀 해라라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계속 주문을 하는데 결국 한동훈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정광석 같이 발표를 함으로써 한동훈이 뭐 들이받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냥 한동훈이는 바보가 된 거예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입 다물고 차라리 한동훈이가 먼저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스타일대로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민주당의 정략적 선거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는 모습이었으면 그나마 한동훈이의 체면이 사는데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거나 결정도 안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먼저 행사한다니까 한동훈이의 역할이 없어진 거죠. 그냥 국힘당이 그냥 바지를 만든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한동훈 얘기
뭐 한동훈이는 계속 엉뚱한 개소리하고 있죠. 뭐 특검 브리핑이 독소 조항이다. 지가 해놓고 이거는 그냥 논리도 없고 한동훈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특검 브리핑 때문에 뭐 인격 참여 니네가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들 이성균 씨가 사실상 고인이 되셨죠. 우리는 모두 이성균 씨의 뭐 어떤 범죄 행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악마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언론과 검찰, 제대로 된 수사도 아닌 수사 진행 상황을 카더라로 퍼뜨렸던 그 언론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왜 조국 장관님이 요즘 나서갖고 이성균 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피해 사실 공표나 사실상 언론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국 장관님이 이성균 씨가 당한 거에 100배를 당했어요. 그쵸? 검찰이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행했던 테러는, 언론이 행했던 테러는 공소권 없음이었어요. 조국 너 죽어라고 하면서 가족을 괴롭혔던 거거든요. 근데 조국은 견디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조국 장관님은. 사람이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내 주위가 힘들어하면요, 내가 힘든 거는 내가 견딜 수 있지만 이성균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거는 자기 가족과 이런 언론의 무차별한 난사 때문에 결국은 자기 기획사 사장 그 사람들로 들어오는 광고 취소, 배상금 그런 규모가 1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나만 죽으면 내 주변이 편할 텐다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쵸? 정말로 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 돈 탐사의 하바리 새끼들이 저한테 했던 짓이랑 똑같죠. 일제히 고발사주, 촛불 집회 후원금 횡령했다, 배임했다, 횡령했다 떠들면서 제 와이프를 괴롭히고 제 뒤를 캐고 나쁜 놈들이에요, 저 새끼들. 지금 민주진영을 가장한 저 가면 쓰고 있는 민주진영 파괴 세력들 뭐하고 있나 보십시오. 응? 정과 시보범이 만든 단체로 옹호하는 인간들, 그런 작자들과 손잡은 개국본 직무대행자. 한심하죠. 응? 숙법이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결국은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다. 이재일 변호사님이 말씀한 것 같이 결국은 한동훈이가 지난 과거에 특검에서 브리핑 잘 해놓고 스타 특임 검사들 대놓고, 그쵸? 스타 파견 검사들 대놓고 이제 와서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니까 시도 맥히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은 국민과 맞서는 것을 선택했다.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민주당 드디어 양손에 꽃노루패를 졌다. 한쪽에는 김건희 특검의 재의결. 오늘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이 발생했습니까? 신원식 국방부에서 독도는 일본 땅, 독도는 분쟁 지역. 이 독도 문제는요, 이것까지만 합시다. 독도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진짜 이거 민주당 이게 1,000원, 이재명 당대표는 1,000원을 타고난 것 같아요. 이 독도 문제는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 이거는요, 어린 아이들도 그냥 다 외워. 이거는 태극기보다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는 다 알아요. 그쵸? 이게 여러분들, 민주당이 뭘 하면 되냐? 당장 내일 국방위를 소집합니다. 빨리 소집해요, 최대한. 이 독도 이슈는 그냥 무조건 민주당의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무조건 득점이에요. 응? 축구할 때 한일전 태극기 부대가 일본 응원할까요?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문제는. 그렇죠? 일본의 결국은 오염수 방류, 그 다음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방식,
문재인 정부에게 그렇게 북한에 퍼주기 한다 그러면서 욕을 했던 윤석열이가 결국은 일본에 퍼주기 하다가 과잉 충성을 했던 신원식이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윤석열에게 이번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하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면 대통령이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잘했다고, 이거 어퍼컷 해줄 거야, 이거를 하면서 사실상 정신 전력 교육 교재에다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시를 해줬더니 대노를 했네. 이거 뭐냐면 멍청한 새끼들이죠. 이 뉴라이트라는 이 집단이, 얘네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독도 문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윤석열이 즉각적으로 이 독도 문제나 이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고 성명을 국방부를 질타했냐면요. 이건 대통령의 임무 중에 하나가 영토 수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의 삼려도가 국민 주권 국민 영토 있잖아요. 이게 영토 분쟁은 국가의 주권의 문제예요.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탄핵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신원식의 책임을 물어야죠. 신원식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오히려 신원식의 아니 얘네들은 웃긴 게 한동훈님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신원식이 파면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뭘 하면 되냐? 내일 국방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위원회에서 신원식을 데려다가 누가 시켰냐? 여러분들 이거를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계속 정쟁시키면 되냐면 신원식 윗선이 누구냐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신원식 아이디어로 이걸 할 리가 없겠죠. 누군가 뉴라이트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 누군가가 너 이거 누가 시켜서 했냐? 제가 한 겁니다. 그럼 너 그만둬라. 그렇죠? 네가 스스로 한 거면 너 그만해라. 저는 김태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태효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효가 시켜서 저는 신원식이가 했다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 그 어떤 전두환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랬지만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없어요. 결국은 윤석열이가 일본에 퍼주기 하다가 이제는 독도마저 내주는 일본의 논리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조선 총독부예요. 일본이 늘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이끌어서 국제재판소에 끌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독도를 쳐먹으려고 하는데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언급 자체가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존 그 어떤 정부들을 이렇게 얘기한 정부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 지랄을 한 거예요. 결국은 끊임없이 독도를 분쟁화시켜갖고 국제재판소에 끌고 갔더니 일본의 입장에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해준 거죠. 이러니 무슨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좀 있으면 독도에 일본군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겠네? 상륙할 수 있겠네?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신원식이랑 전방부대를 갔어요, 오늘.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지전이다. 그렇죠? 이거 계속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계속 국지전을 얘기한다. 응? 오늘 독도 얘기가 터지고 김건희 특검이 이상하죠. 김건희 특검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윤석열이가 신원식이랑 전방부대에 방문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조치 후 보고. 그냥 먼저
선빵 날린 다음에 뭔가 조짐이라도 있으면 총격전 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해도 된다. 조금이라도 도발을 하는 것 같으면 즉각 보복하라. 계속 떠들어야 돼요. 계속. 니네 전쟁하려고 그러지. 니네 전쟁하려고 그러지. 윤석열 너 김건희 특검 덮으려고 전쟁하려고 그러지. 전쟁하려고 그러지. 여러분들 뭐만 얘기하면 너 전쟁하려고 그러지. 김건희 특검 얘기 나오면 너 전쟁하려고 그러지.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이 총격전을 펼쳐서 우리 군 누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미군이 핵 항모가 한반도에 진입하고 있다. 완전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면 모든 이슈는 대통령실이 쥐고 있고,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무슨 김건희 특검이냐. 지금 전쟁 날판인데 이거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왜 김건희 특검 날 윤석열이가 전방부대에 가갖고 선조치 후보고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돼요. 니들 총선 전에 전쟁하려고 그러지. 응? 니들 과거에 돈 주고 진짜 총 쏴달라고 했던 놈들인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이 국방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리고 영토를 지키는 대한민국 군대의 수장,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런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지도를,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그 지도가 11번이 등장했지만 그 어디에도 독도 표기가 없습니다. 정말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나라 영토에 표기를 안 하겠습니까? 결국은 일본의 야망, 센카쿠,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는 다오이다오라고 그래갖고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하는 거고, 쿠릴 열도라고 해서 러시아의 지금 영토 전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일본에서 불러는 다카시마라 그러나요? 다케시마 독도를 또 영체 분쟁 지역으로 동일시하는, 어떻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독도, 센카쿠, 쿠릴 열도를 분쟁 지역화 시키는데 우리나라가 앞장서냐고요.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 새끼들이 없어요. 제가 늘 그래서 국힘당을 늘 반민족 행위자들, 반민족주의자들, 반 역사적 패륜 정당이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마저도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넘기려고 하는 새끼들입니다. 저는 반드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 반역사적, 반민족주의적인 이 반역적 세력들은요, 반역죄뿐만 아니라 이런 일본을, 여러분들 독일에서는 아직도 히틀러를 우상하거나 히틀러를 외치면 죄를 받죠. 저는 일본 놈들을 찬양하거나 일본 놈들을 향해서 이로운 짓을 하면요, 저는 반역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역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 백서는 앞으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은 일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 대치 관계에 있지만 그들은 지금의 북한의 주민들이나 지금 남한의 주민들이나 우리는 한 민족이었고 같이 독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국민들이나 우리나라의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주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간첩 니콜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자체를 식민지화 시켰던 그런 놈들이 진짜 간첩입니다. 그렇죠? 일본 간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반공주의 사상에 찌들어갖고 북한의 간첩을 가장 위험성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일본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북한의 간첩들은 색출해서 잡았지만 일본 간첩들을 색출해야 됩니다. 일본 간첩들을 색출해야지 대한민국이 이런 국군이 일본을 찬양하니 전범기를 들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일본에 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간첩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까? 이 뉴라이트 일당들은 반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전부 사형에 처해야 돼요. 민족을 반역한 새끼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조선 천독부라는 소리를 듣죠. 응? 안 그래요? 나는 이 간첩의 개념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북한 간첩만 간첩으로 생각해요? 진짜 나쁜 놈들은 일본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본 간첩들인데. 결국 이거 여러분들 신원식이가 욕먹을 일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과 이 집권 세력들, 윤석열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뉴라이트 세력들.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일본이 강요했습니까? 윤석열이 알아서 기었죠. 일본의 핵폐수 오염수 방류 우리나라가 항의라도 제대로 한번 했습니까? 결국 이 독도의 분쟁화, 결국은 윤석열의 일본에 대한 맹종이 결국은 일방적인 굴욕적인 외교가 낳은 일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느닷없이 흉상을 철거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의 역사를 지우려고 합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부역했던 민족 반역자들의 친일 행적들을, 반민족 행위자들의 친일 행적들을 가리기 위해서 결국은 독립의 역사를 지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민주당 내일부터 뭐를 해라? 국방부를 불러라. 왜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하냐?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지지율 5% 올라갑니다. 지지율 5% 올라가요. 지지율 5%. 특검 때문에 떨어져. 독도 얘기해서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조중동 에이 씨발 나도 몰라. 나 이 정부 손절. 야 독도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그래? 생각해봐. 독도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든 조선일보도 우리도 독도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덧탐사 좋게 봤었는데 양정철 지나 탁현민 지나 문통 까는 거 보고 구취했어요. 정도령님.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있죠. 개총수가 옳았다. 그쵸? 개총수가 옳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당은 지금 이보다 더 좋은 시기를 그러니까 꽃놀이패가 없다. 민주당이 이제 모든 공천은 공천 잡음을 굉장히 최소화하는 데 노력만 하고 모든 사건은 경선으로 붙이면 된다.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공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낙연을 제외한 전 총리들과 연대를 하면서 모든 지역에 경선을 붙이고 당원들에게 맡겨라. 당원들에게 맡겨라. 내일부터 민주당은 독도 이슈를 띄울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동훈 얘기 잠깐만 하고 이준석, 이낙연 얘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 10명을 지명을 했는데 하나같이 인물들이 대단합니다. 한 놈은 노인네들 빨리 돌아가셔라. 망언한 민경우 2달 전에 극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갖고 노인네들 빨리 돌아가셔라. 이거 만약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했었다 그러면 벌써 가루가 됐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민경우가 어떤 자냐면 옛날에 그 운동권이었어요. 얘 범민련인가요? 범민련인가? 하여튼 얘도 변절자들 중에 하나예요. 운동권 출신들 때 전향했던 놈이에요. 이 운동권 하다가 결국은 전향해갖고 이런 그 자유촌연맹 이런 애들이랑 손잡아갖고 극우 색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누구죠? 이 민경우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여러분들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내과 의사 박은식 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성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를 꿈꾸는 자인가 봐요.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은 남자다. 요즘 시대에 맞나요?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을 남자가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자고, 구자령 변호사라는 이 사람은 제가 이재명 저격수다, 대장동 의혹 개소리 했던 자입니다. 김경률 얘는 누군지 아시죠? 참여연대에서는 반짝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 이렇게 얘기 떠들던 놈인데 조국 흑서에 가담했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변절자들. 어디서 과거에는 진보 진영이었다가 지금이야 다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실상 이런 애들만 어서 끌어 모았어요. 하나같이 지랑 비슷한 인간들 얘기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골라도 이런 애들만 골라오는지.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경향신문에 이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사의표명 총선. 이게 정상적인 기사인가요? 현직 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공무원이잖아요.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안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검사가 총선 때문에 사표를 던지고 나온다. 웃기지 않아요? 이걸 내가 좀 읽어봤어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할 뜻을 주위에 밝혔대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김상민 부장검사가 추설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었던 사람인데요. 당시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현직 부장검사가 이미 10월 달에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후에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가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고, 검사 윤리강령은 검사는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런 자들이 이런 거 검사 탄핵감이에요. 이런 애들은 민주당이 바로 그냥 검사 탄핵을 해갖고 아예 밥줄을 끊어놔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냐?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 불법자산 환수조사팀을 거쳐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 2과장을 거쳤던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총선을 출마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면 자기도 윤석열도 했는데 자기는 못하냐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나 살다 현직 부장검사, 특히 검사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총선 출마한다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김상민 방지법을 좀 만들어야 돼요. 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못 들어오게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2년간은 그 어떤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라는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진짜 윤석열 방지법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최윤정 님도 돌아오셨네. 윤석열 방지법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래놓고 무슨 공직자들한테 중립을 지키라, 공직자들이 윤리강령,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스틀림은 옷 벗고 자기 정치 성향 드러내고 그냥 총선 출마한다 그러면 되죠. 여러분들 이낙연 씨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어제 여러분들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라고 하면서 남평호 씨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자기가 이재명 사건을 최초 제보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제보자한테 내용을 전달받았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배우가 누군지를 캐야 돼요.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남 전 실장이 이런 구체적인 제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냐? 저는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시민이 제보를 할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이나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구체적인 제보를 누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압니까? 저는 대장동 50억 특검에 이것도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괜히 민주당에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낙연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양정철일 거예요. 당신 양정철 본 적 있어? 하여튼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정세균 총리랑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는데 일제히 정세균 총리가 사퇴를 요구했다. 근데 직접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사퇴를 요구한 그런 워딩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뉘앙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해석을 지네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사자성어 현의 살수를 인용해서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대표직을 버리고 비대위로 가자 이런 쪽으로 자기네들이 해석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는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사퇴시키고 비대위를 설치를 하면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나? 하나 물어보자고요. 냉정하게 전부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사퇴시키면 대안이 있나? 대안이 없죠. 대안도 없으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고 비대위를 설치를 한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막말로 이재명 당대표가 여론조사라거나 여기저기 봐도 민주당의 지지층 안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면 이재명 당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말만 이재명만 없으면 비대위가 설치를 하면 내년 총선에 희망이 있나?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 비대위를 말하는 작자들이 내년 총선에 대해서 결국은 민주당의 승리보다는 자기의 공천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 맞죠? 비대위를 설치해갖고 자기네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것이죠. 결국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폭망할 테고 지지층들이 결집이 사실상 4분 5일 될 것이고, 응? 이거는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본인들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재명을 사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물러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남평호 이낙연의 민정비서관이었었죠. 이 남평호의 대장동 사건 제보는 자기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상 이낙연이랑 이재명 당대표랑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별의 통보라고 제가 어제 얘기를 했죠.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낙연이가 끌어들여서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로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는 신당 창당은 반대하고 민주당을 나갈 마음이 없어요. 결국은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힘을 합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끝내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입장에서 비판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응원을 해주면 돼요.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당대표는 포용의 정치를 하면서 아군을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지자들이 비판의 몫을 갖고 있으면 돼요. 김부겸, 정세균 딴 거 없어요. 그냥 선대본부장 하면 돼요. 그냥 선대본부장 해갖고 김부겸 영남에서 선거운동해주고 정세균 호남에서 선거운동해주고 이재명 당대표로서 전국 선거 지휘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낙연은 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어요. 그러면 저는 사람들은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이 한동훈의 등판에 사실상 차찬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준석 신당의 성공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달린 겁니다.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계속 이준석의 신당은 점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이준석 신당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들이받고 한동훈이가 유승민을 끌어안고 그러면 이준석 신당 죽어요. 그쵸? 이준석 신당 죽이는 거 뻔히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은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이준석이랑 밖에서 윤석열이랑 한동훈만 때리면 자연스럽게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신당을 키워줄 필요가 있냐? 위험하죠. 이준석이가 제가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거 전에는 연대할 마음이 없다. 그럼 선거 후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공장장도 얘기잖아. 결국은 이준석은 나의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이다. 내 고향이 망가지는 것을, 내 고향이 황폐화되는 것을 나는 막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국힘당의 한동훈 비대위는 4개월짜리예요.
내년 총선에서 큰 승리를 하지 않는 이상 한동훈이는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년 4월이면 물러나야 돼요. 그럼 또다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죠? 또 비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제는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고 이준석과 여러 명이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 이후에 검사 독재 정권은 결국은 조중동과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 총선 패배하고도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이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냐고요. 결국은 총선 이후에 한동훈이의 행보는 결국 비대위원장 사퇴, 해외 도망 또는 비서실장, 그냥 윤석열 옆에 갖고 찌그러져 갖고 대신 비서실장 역할하면서 여기저기 검찰 지휘하고 쓰시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국무총리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동훈은 절대 국무총리가 안 된다는 건 스스로가 알아요. 국회에서 한동훈이를 인준을 해줄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는 표대결로 하는 거예요. 응? 지금 결국은요, 어떻게 되든지 내년 총선 이후에는 산 사람들, 미래의 권력자들, 가장 여러분들 내년 총선 폭망이 되는 순간 어디서부터 들고 일어나냐면 미래의 권력들 간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봤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위기감, 즉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애들이 그냥 검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미래 권력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조중동은 일제히 검사 정권 실패라고 외치는 순간 결국 대안이 누구냐라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왜 이낙연이가 나가면 저는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이낙연도 민주당에서 이제는 자기는 이재명이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재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현재 132만 명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그 어떤 선출직 선거를 해도 이낙연 본인뿐만 아니라 이낙연 개라는 소리만 들어와도 그 어떤 선거에서도 민주당 당원들에게 뽑힐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서 아무리 주변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이낙연은 사실상 정치적 마지막 은퇴를 각오하고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낙연이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악마입니다. 제가 그런 짓거리를 했고요. 그 어떤 동네 반장 선거도 민주당 안에서는 저는 뽑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낙연 누가 뽑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존재하는 이상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7월까지 당대표직을 하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를 쳐다보냐에 따라서 차기의 당대표도 낙점이 이미 돼 있어요. 그쵸? 생각해봐요. 이재명 당대표 2년 임기 채우고 물러나고 성공한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총선 승리를 이끈 미래의 권력자가 되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를 쳐다보냐에 따라서 차기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낙연이 누구를 쳐다보는 순간 야 나 쳐다보지 마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비명계 침략,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낙연은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 이낙연 게 아니야 이렇게 돼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떠냐?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왜 110명, 1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 너 잘못됐어라고 욕을 했냐? 이재명 자기가 친명은 아니지만 나름 비명계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비명계의 니콜 친낙이라는, 비명계의 니콜 반명이라는 이 프레임이 괴로웠던 거야. 그랬는데 억울한 것도 있죠. 모두가 친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는 중립지대에 있었는데 이재명과 딱 붙어서 친명 행사를 안 한다 그래갖고 자기가 수박 소리를 듣고,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하니까 너 신당 왜 차려 새끼야! 라고 왜
이낙연을 쥐렛대 삼아서 자기가 나는 낙지가 싫어요 라고 외치면서 내년 경선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사실상 이낙연은 처음에 자기가 신당 창당할 때 전 총리가 신당 창당하니까 저쪽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보일 줄 알았어. 관심은 보였지. 관심은 보였는데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하니까 이낙연을 밟고 나는 친낙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실상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고마운 이낙연이 됐던 거예요. 그쵸?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신당 창당 반대한다, 120명이 어마어마한 거잖아. 어마어마하게 이낙연 신당 창당을 왜 비판했겠냐고. 저는 친낙이 아니에요. 왜? 이낙연이 전화하면 수신자 차단. 이낙연이가 쳐다보려고 그러면 나 보지 마세요. 나 보면 나 좆대요. 전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응? 이낙연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만나자고 하고 자기랑 무슨 얘기가 나올까봐 전부 민주당 내년 내년 총선에 나가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이낙연이가 나를 언급할까봐 제일 무서워해요. 내년 총선에서 지지자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고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낙연과 자기가 엮일까봐 모두가 이낙연 리스크에 숨지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은 당원들의 경선 참여가 지금 표의 등가성도 내년,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참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 나를 볼까봐 제발 좀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거 이낙연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박 소리 듣고 여기저기 진짜 이게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낙연 리스크예요. 자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의 특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뭐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낙연이가 더 이상 그러니까 탈당의 명분을 쌓는 거죠. 추방의 명분. 우리는 이낙연을 추방이라고 부르면 돼요. 응? 호남을 배신하고 민주당을 배신한 이런 민족의 운명이 걸리고 검사들의 이런 군사 독재보다 검사 독재라는 이 진짜 숨쉬기도 힘든 내년 정말 중요하고 진짜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았는데 이 후라달 개잡 김건희를 앞세운 선거가 시작되는데 이때 와서 신당 창당을 한다는 이낙연은 민주 진영의 사실상 배신자이자 역적이에요. 그렇죠? 역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낙연이가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준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은 중도층에 결국은 이준석과 손잡고 내년 총선 이후에 국힘당이 폭망을 하면 제3지대에 이삭죽기를 해서 결국은 보수의 안철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안철수는 그 당시에 민주당의 동교동계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안철수는 성공한 신당 창당이었어 사실.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안철수가 국민의 그 당시에 당이 호남에서 거의 싹쓸이를 했잖아요. 안철수의 그 당시에 신당 창당은 성공한 신당 창당이어서 38석을 먹었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정치가 이렇게 야박한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MB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고 결국 징징대다가 할 일 없으면 마라산 존나게 뛰다 보니까 이제는 호흡도 안 되고 나이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점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스스로 왜소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2012년까지 국민들의 지지가 거의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의 생각하면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를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갖고 나오면서 대선 출정식을 할 때만 해도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죠. 근데 말 시켜보니까 바보거든. 응? 말 시켜봤더니 바보고 삐돌이거든. 그래갖고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자기가 문재인이 존재하는 이상 이 당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자리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갖고 미국으로 발랐죠.
삐그로 발라갖고 대선 끝나고 나니까 돌아와서 안철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민주 진영 안에서 안철수의 평가는 끝난 거예요. 2012년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그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에 안철수의 행보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죠. 이낙연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만 봐도 지난 대선에서 얼마나 이낙연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사실상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실상 저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철수의 행보를 그대로 가는 게 저는 이낙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선 지지율 50%까지 나갔던 안철수가 결국은 뺄셈 1년에 거의 무슨 자동차도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10년이 지나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안철수 50%까지 지지율 나갔던 애 지금 대선 후보에도 못 깁니다. 요즘 대선 후보 여론조사하면요, 안철수 안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이재명, 한동훈, 이낙연,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런 나오죠. 지금 안철수는 이미 대선 후보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국민의힘 신당 창당해갖고 38석 갖고 쳐나갔는데 그 정당을 또 쪼개고 해갖고 나중에 누구 남았어요? 이태규랑 권은희 2명 남았어요. 38명을 2년 만에 2명으로 만드는 마법사예요, 마법사. 제가 보면 정당 파괴 거의 김한길에서 정치를 배워서 그러는지 김한길보다 더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38석으로 시작했던 정당이 바른미래당과 합당을 하면서 거의 반토막 났죠. 그 바른미래당에서 또 그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민생당과 바른미래당이 또 갈라지고 그 민생당은 사실상 없어지면서 민주당으로 들어오면서 저 따라올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권은희랑 이태규 2명 들어와갖고 지금 결국은 국힘당에 안철수가 들어갈 때 권은희랑 이태규 둘이 손잡고 셋이 들어갔어요. 응? 그렇잖아. 정치사에서 어떻게 보면 제3당의 성공을 호남의 기반을 중심으로 안철수가 거기서 호남의 정체성을 살리고 제3당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국민의힘과 경쟁자인 관계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 대통령병에 걸려갖고 민주당에서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국민의힘 다이렉트로 국민의힘을 가면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덜 핑크색 정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빨간 국민의힘으로 가는 역할이에요. 제가 이낙연이 지금 바로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자기가 저는 더 이상 파란 잠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를 수박이라고 했는데 제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낙연은 안을 딱 깐 거야. 깠더니 이거는 수박도 너무 잘 익은 수박이야.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안을 열었더니 가장 잘 익은 수박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낙연이가 뭐 우선 바로 국민의힘을 들어가는 순간 결국 이낙연은 정치적 사망 선고가 되니까 우회로가 바로 이준석의 신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과 신당 창당을 뭐 연대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연대 또는 같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은 고향이 국민의힘이에요. 이낙연은 고향이 이제 자기 고향을 버린 거죠. 이준석은 신당 창당을 했지만 고향을 버리진 않았어요. 이준석은 내 고향은 어디다 국민의힘이다라는 생각에 내 고향에서 이상한 자들이 새로 이장을 맡아갖고 고향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잠시 떠나 있는 거고 이 잘못된 이장을 내쫓으면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낙연은 내 고향은 민주당이었는데 내 고향인 척 한 거죠. 내가 고향인 척 했던 민주당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국무총리까지 해먹었는데 내가 더 이상 내 고향에서 내 본심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고향에서는 이낙연은 그래도 민주진영의 어른이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이 새끼 모지가 된 거죠. 이 새끼 우리 고향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새끼 등본에는 고향이 우리라고 돼 있더니 원적을 보니까 이 새끼 일본이네? 이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 우리가 모두가 우리 고향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진짜로 본적을 봤더니 다른 거야. 등본에는 민주당인데
원적을 봤더니 이 새끼 보니까 일본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와서 본인의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결국은 자기도 이제 민주당에서 단물스물 다 빨아먹었고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이재명이라는 넘지 못하는.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은 단순한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다. 이재명 자체가 혁신의 아이콘이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라는 호남 기득권 세력에 저항했던 친노 친문이 결국은 동교동계를 물리치고 친노의 시대가 왔고 그 친노가 친문이 됐고 그 친문이 대부분은 친명이 됐지만 아직도 민주당 안에 기득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런 시대 정신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시대 정신을 거역하고 민주당의 혁신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재명을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당원들은 혁신과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미래의 권력자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자체가 민주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변방의 장수가 중심이 됐고 이제는 변방의 장수가 아닌 민주당의 실질적인 정치적 리더가 돼 있고 구심점이 돼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상상할 수 없겠어요.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이재명만 없으면 자기네들이 예전같이 민주 진영의 구심점이 되고 주류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요. 미래 권력자에게 사람들은 힘을 실어줘요. 이미 당원들이 왜 친명 체제의 당원 체제가 됐냐? 우리는 국힘당이 극도로 싫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미래 권력에게 희망을 걸은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국힘당에게 빼앗긴 이 권력 정권을 찾아오고 싶은 너무너무 당연한 지지자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힘당은 한동훈을 내세워서 혁신이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뭐 하냐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 자체가 1년 반 동안 혁신의 과정이었어요. 그런 혁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왜 힘들었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주류 세력의 기득권 세력들에 저항하면서 민주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자체가 이재명이라는 아이콘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정당이 주류의 교체를 이룰 수가 있냐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그 어떤 시절보다 가장 확실한 주류의 교체가 일어났고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는 변방의 장수가 아니라 민주당의 기둥이에요. 이재명이 무너지면 내년 총선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진영의 내년 국힘당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이재명을 지금 사퇴를 해야 되냐고. 대안이 있냐? 대안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만 없으면 과거에 자기네들이 있었던 기득권이 올 거라는 막연한 착각 속에서 저렇게 구시대적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준석과 이낙연의 공통점은 뭐냐? 한동훈과 이재명을 편하게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정치는요. 결국은 얘네들은 본인들이 주류라고 생각했고 이낙연과 이준석의 특징이 뭐죠? 전 대표였어요. 그렇죠? 국힘당의 전 대표 이준석, 민주당의 전 대표 이낙연.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자기 당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반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고 국힘당에서 윤석열의 반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1+1의 제3당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국은 돌고 돌아 안철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준석과 손잡는 순간 이낙연은 왜 총선 끝나고 이준석이는 국힘당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준석과 신당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이준석은 국힘당을 접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놨어요. 근데 이낙연이가 제3당에 이준석과 손잡는 순간 이낙연은 씻을 수 없는 정치적 미아가 되는 겁니다. 이낙연이 성공한다 해갖고 이낙연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못 돌아와요. 근데 이준석은 돌아올 수 있죠.
굳이 총선 이후에 이준석이 이낙연과 계속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총선 이후에 이준석이 이낙연이가 필요하겠어요? 없어요. 이낙연은 이준석이 총선 이후에도 필요하지만 이준석은 이낙연이가 총선 이후에는 걸림돌이에요. 왜? 이준석이는 극우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꼰대 일배거든요. 젊은 꼰대 일배이기 때문에 이낙연은 자기 정치 인생에 있어서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낙연은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추방시켜야 돼요. 변절자들은 추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무슨 이재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개소리를 하죠. 이재명 같이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민주당의 주류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낙연이가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손에 피 묻힌 적이 있어요?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 남이 그 어려운 쓰레기 청소해 가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더니 이제는 그 사람으로 물러나고 자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적반하장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낙연에 대해서는 파괴력도 없고요. 당원들이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낙연이가 민주당에서 큰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이재명 당대표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의 신당이나 뭐 한동훈의 신당 이런 것보다도 내년 총선을 100일 앞둔 이 마당에 이낙연이 굉장히 골칫거리가 돼야 돼요. 당원들은 전혀 이낙연의 탈당을 신경을 1도 안 씁니다. 근데 민주당의 구기득권 세력들은 아직도 그들 눈에는 이낙연은 큰 정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개잡주라고 하는 겁니다. 거품 낀 우량주죠. 거품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식인데 거품만 졸라게 끼워갖고 대통령 주까지 됐다가 결국 이 거품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아우성치고 투자자들 망했다고 아우성치고 결국은 관리 종목으로 진영되면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량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부 이낙연 스스로가 한마디로 M&A 하는 겁니다. 이준석과 합병을 통해서 이 난관을 헤쳐가고 싶지만 결국 M&A를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주식은 상장 폐지의 길을 거는 거예요. 이낙연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낙연의 거품을 옆에서 같이 띄웠던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 선거 구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년 선거는 4당 체제의 선거가 저는 5당까지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내년 선거판 구도는 민주당 대 국힘당 두 정당의 이준석의 신당과 민주당의 이낙연이나 이런 탈당 세력들의 이준석의 신당 하나, 거기에 민주진보 진영의 비례정당 2개가 나올 거라고 봐요. 5당 체제. 그래서 하나는 천호선 사무총장의 3인당과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거기에 조국 장관님이 어떻게 참여를 하냐, 이 정당이 하나가 관건이고요. 하나는 어떤 개혁 진보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이 4개 정당이 합쳐져서, 이거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민주당과 더 가까운 개혁 진보 연합이 하나 생기면 좋고요. 노동계와 더 가까운 개혁 진보 연합이 생기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이 4개 정당이 연합하는 정당 하나, 그 다음에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조국, 용해인, 천호선의 정당, 거기에 조금 이 조국, 용해인,
그 다음에 천호선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이런 5파전의 선거가 저는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 정의당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김준우예요. 김준우, 젊은 40대 그러니까 변호사예요. 이분이 방향성을 잘 잡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정의당이 앞으로 살 길은요, 심상정 체제의 기존에 있던 그 기득권 체제를 없애야 돼요. 결국은 심상정이가 이 노동계에서 헌신하면서 본인은 엄청난 3선의 국회의원 자리를 먹고 있어서 결국은 노회찬 전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사실상 정의당은 망했고, 그런 심상정 일당 독재가 돼버렸던 정의당이 유호정이라는 이런 폐륜 국회의원을 인재 영입으로 하면서 1호, 그러니까 어떻게 유호정이랑 정의당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정당과 이런 정체성을 사실상 심상정이 다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정의당이라는 자체를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정의당은 이 정의당 자체를 해체를 하고, 저는 정의당한테 충고를 한마디 드리면요, 정의당은 본인들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이 네 당이 있을 때 자기들이 맏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네들이 의석수 5개 있다 그래갖고 이런 어떤 노동 진보당의 연합에 본인들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김진우 비대위원장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정의당이 살 길은 본인들이 원내 진출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해서 이 좌측에 있는 노동계를 본인들이 통합하려고 하면 안 되고, 본인들이 전부 내려놓고 친보당은 좋더라고요. 진보당, 민중당, 노동당, 이런 다시 진짜 시민사회의 왼쪽에 있는 분들과 정의당이 양보해서 같이 가야 돼요. 왜? 정의당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정의당이 마치 의석수 5석이 있다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플랫폼으로 다시 나선다 그러면 정의당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진우 비대위원장은 조건 없이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들과 합쳐서 사실 진보의 통합을 이루는 그런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간다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민중당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새로운 개혁, 진보, 신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의당이 플랫폼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조국 장관님과 천호선 장관 그리고 용해인 의원은 열민당이 끼는 순간 망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열민당은 사실상 이름만 남고 그 어떤 사람들도 거기 있지 않아요. 최강욱 의원도 진작에 손절했고, 거기 출신들이었던 김진애 의원도 진작 손절했고, 결국은 그쪽은 손 묻은 거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심층 분석은 이낙연은 안철수의 길을 가고 있고 결국은 이준석과 연대를 해서 이재명 싫은 사람 이리로 와라, 윤석열 싫은 사람 일로 와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 개잡주 상장 폐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